이 교수의 책 읽기 1844번. 네 번째죠. 어, 탈근대 담론으로 있는 로고세라피 네 번째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론의 한계. 필자가 탈근대 시대를 위한 심리 담론의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로고세라피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의 사상적 한계는 풍요로운 근대 사회라는 당대 역사 의식을 지지하는 듯한 모순적인 이중바라에서 드러납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의 한계를 설명하는 논리가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몰랐던 듯합니다. 프로이드가 자신의 학문 세계를 거대한 건축물의 지하실이나 1층에 한정시켜 놓았다. 즉 기초만 닦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구를 보다 낮은 차원, 즉 심리적 차원에 한정한다. 근거를 하는 게 그가 위대한 자기 학문의 한계까지 아는 거죠. 그가 위대한 학자라는 증거라고 프랭클이 말합니다. 루돌프 빈스 벤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돌프 프로이트는 인류의 신경성이라는 범주 밑에 종교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선언했는데 바로 그 순간만큼 그론도 환원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즉 이런 천재도 자이트가이스트, 즉 시대 정신에 완전히 저항할 수 없던 모양.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대적인 시대 그 세계에서 못 벗어났다 이거죠. 프로이트는 진정한 천재로서 스스로가 기초에 대한 연구, 보다 심층적인 요소, 인구 존재의 저변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루드비 빈스방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나는 내 자신을 인간이라는 건물의 기반과 기초에 한정시키고 있다. 라고 쓴 바 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프로이트는 위대한 학자에게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은 미덕이지만 사실에 대한 존경심이 그것을 초월하고 능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를 존경하더라도 사실이 그렇다면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존경하지만 그 뒤집어 말한 그런 거죠. 빅터 프랭클이 프로이드라는 위대한 학자의 존경심을 갖는 건 맞지만 사실로 따져보면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한계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전면으로 드러난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다시 해석하고 평가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분석에 대한 재해석들은 프로이드가 자신이 했던 정신 분석에서 벗어난다. 말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프로이드가 믿었던 것과 그 성취했던 것은 달랐다는 거죠. 그런 인간을 기계론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영혼을 테크닉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실제하는 사실과 비추어서 그걸 평가해보면 그가 성취했던 것은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것. 그렇지만 여전히 일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이트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 빅터 프랭클을 위약하는 논리를 존재론적 분석과 대조적으로 로고세라피를 정신병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목적을 두지 않고 신경성을 보다 빠른 기간에 치료하는 것을 목적에 둔다라고 정의하며 하는 프랭클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로고세라피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의미는 로고세라피는 영적이니까 절대적인 의미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의미는 해석이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 해석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선택을 해야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상황이란 없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즉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경험에 비추어 과연 그것이 주관적인 것일까? 라는 문제를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앞에는 상대적이라기보다도 이게 영적인 의미니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관적인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또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중 연타 그게 자기 개인의 경험에서 특히 그래요. 자기 개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그 수용생각하게 되는가 사연에 관한 내용이니까.
미국이 제2차 대전에 개입하기 바로 직전에 나는 빈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를 받으러 오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그때요,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학대를 하니까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유대인 뛰어난 학자들에게 아인슈타인 학자들에게 이민 비자 초청장을 보내. 음, 음. 이런 전략이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아인슈타인과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어,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인들이 다 간 거예요. 이런 전략이 2차 세계대전 후, 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바뀌는데 역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펜하이머 관한 영화에서 보던 음, 핵무기 개발도 거의 대부분 굉장히 학자 그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그래갖고 독일이 그때 망한 거죠. 음, 당시 나는 빈에서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대사관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게 그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저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서둘러 떠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가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살 길을 열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망설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의 의미를 공부한 사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주 안에 부모님이 강제 수용소나 학살 수용소에 보내질 것이 분명했다. 부모님은 초대를 못 받았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그들의 운명에 맡긴 채 비밀에 남겨둬야 할까? 그전까지 나는 부모님을 이런 운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빈에 있는 유대인 병원의 신경원 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급 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나치에 의해서 처벌됐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핵심 인사들은 내버려뒀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예요. 그러나 내가 빈을 떠나면 상황이 금세 달라질 것이다. 내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동안 나는 이것이 흔히 이야기한 하늘로부터의 힌트라는 것을 구해야 하는 종류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집으로 갔다. 집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에 대리석 조각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빅토르가 오늘 아침에 유대인 예배당이 서 있던 곳에서 이것을 가져왔단다. 그 예배당은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불질러버린 예배장이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물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테이블의 일부였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나에게 대리석 위에 금박 박힌 그 히브리 글자를 보여주었다. 내가 이 십계명의 한 대목을 차지했던 이 히브리 글자에 관심이 있다면 너에게 더 얘기해 줄 수도 있다. 난 열심히 물어보았다. 어떤 건데요? 아버지의 대답은 이랬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는 내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 십계명의 조문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부모님과 함께 그날에 머물겠다고 결심하고 비자를 취소시켜버렸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이 일종의 투시 테스트이고 내가 그 전에 이미 마음 깊은 곳에 결정을 내려놓았음에 틀림이 없고 그것을 대리석 조각의 출현에 투시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대리석 조각을 칼슘 카보네이트에 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면 이건 역시 투시 테이스트의 결과가 아닐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나 내가 혹은 내가 실존적 공허라고 이름 붙인 내면의 공허감과 공허한 생각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본인은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수용소에 가죠. 자기만 가는 게 아니죠. 임신한 아내까지 같이 가죠. 로고세라피의 의미가 주관적이다. 면 아까 빅터 프랭클의 목표가 뭐겠어요? 신경증을 빠른 시간에 치료하는 것. 치료 차원에서는 뭐 그게 문제가 없겠죠. 주관적인 색깔이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절대적 의미에 기초하는 로고세라피를 통해 정신병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지? 그, 근데 담론으로 완성되지는 못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의미가 주관적이라도 상관없다는 듯 설명합니다. 의미란 나에게 질문을 던졌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질문을 수발하고 대답한 요구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운명지어 있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가 옳은가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내 대답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말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받은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 삶이 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질문에 어떤 종류의 해답을 내릴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자유가 근거 없는 제멋대로의 자유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책임감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해답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상황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는 말이다. 미국 대사관에서로부터 이민 비자를 받으러 오는 초청장을 포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그날에 머물겠다고 비자를 취소시켜버린 빅터 프랭클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은 뭘로 간 게 아니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임신한 아내의 수용소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행위자의 결정이기는 했지만 근대 핵가족의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게 한 정근대 에토스에 사로잡혀 있던 주관적 결정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용한 바 있던 그리고 아래에 다시 인용하는 운명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려는 것을 두려워했던 수용소 사람들,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중심의 로고세라피의 시대적 의의를 발견하게 했던 오시범, 잘못된 시범이죠. 잘못된 시범의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 보고 그렇게 로고세라피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어때요? 어떤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어? 자기도 비슷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던 거 한번 다시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운명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은 피했고 대신 운명이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가도록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심각한 무감각 현상이 팽배해졌다. 지금 이 시대에 똑같죠. 무감각은 수감자들이 감정에서 가지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근데 때로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요.
계약 입학, 결혼, 출산, 행사를 가르는 결정인데 이때도 사람들은요, 운명이 자기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어떤 일의 실행을 회피하는 태도는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어나는 저 중에 마찬가지인데 뭘 탈출을 안 해. 그죠? 이 탈근대 시스템 구축 목표를 회피한, 그지? 로고스 앞에 이론의 한계. 다른 측면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지금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주제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신의학은 과학적 객관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수감자로 갇혀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과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히틀러의 죽음의 수용소는 서구 유럽을 황무지라고 정의하는 19세기 말 모더니즘 운동이 경고했듯 근대 문명의 한계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근대의 과학적 객관성으로 논리정연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한다는 T.S. 엘리엇의 역사의식이 있어야만 파악할 수 있었던 불임문자의 진리 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정해진의 적정심리학에서처럼 근대 정신의학의 치료에 관한 희망을 버리고 탈근대 정신의학의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이 글의 핵심 그 과정이에요. 동물의 권리. 빅터 프랭클이 로고세라피라는 탈근대 담론의 길을 성공적으로 찾았으면서도 근대의학의 틀에 갇혀서 한계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인류는 일신론을 만들었다. 지금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기다. 나는 그것을 단일 인류론이라고 부르고 싶다.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류에 대한 인식, 인간의 자율성에 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 비달에서 피부색의 차별이 사라지고 많은 그런 당위성만이다.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거죠. 로고세라피의 일신론의 제도, 종교의 시대를 벗어난 탈근대 담론이라고 정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그냥 단일 인류론에 국한해요. 근데 일신론을 넘어선 단계가 단일 인류론이라는 주장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21세기가 제도 종교의 시대를 넘어는 영성 시대일 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 여자, 소수성애자, 소수인종 등 약자 집단, 타자의 권력을 복원하는 탈근대 시대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근대 인간 중심주의가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인격에 대한 10가지 명제의 9번에서도 뚜렷하게 그게 나타나요. 9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 위에 위치할 수 없고 자신에게 맞설 수 없기에 동물은 인격체가 아니다. 그리하여 동물은 인격체와 대등한 짝을 이룰 수 없으며 세계가 아니고 주변 세계일 뿐이다. 동물, 인간, 주변 세계라는 관계로부터 초세계를 추론할 수 있다. 좁은 동물적 주변 세계와 넓은 인간 세계의 관계. 인간 세계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초세계의 관계를 황금 분할에 비유하면 꽤 적절하다. 황금 분할에 따르면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비는 큰 부분과 전체의 비와 같다. 원숭이는 인간적인 세계의 의미와 가치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 원숭이는 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런 차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 세계 외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높은 세계가 있다고. 그런 더 높은 세계의 의미, 즉 초의미가 인간의 고통에 의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동물이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영감으로 뻗어나가지 않는 이상 인간도 초시간에 초세계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길들여진 동물은 사람이 그를 줄에 묶어놓은 목적을 알지 못한다. 인간 역시 전체로서의 세계가 어떤 초미를 가지는지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바로 이런 시를 썼어요. 개 논리라는 시인데, 개 논리에서 응? 자기 자신 위에 위치할 수 없고 자기 신에게 맞설 수 없기에 동물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빅터 프랭클의 동물관에서 추론된 좁은 동물적 세계, 주변 세계와 넓은 인간 세계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모든 것을 포괄한 초시간의 관계를 시의 구조로 활용했어요. 민키야, 이 시의 제시입니다. 민키야, 민키야, 쳐다본다. 저리가 귀찮아. 쳐다본다. 꼬리친다. 가만히 있어. 쳐다본다. 꼬리친다. 배고프니? 줄까 봐? 쳐다본다. 꼬리친다. 만시가 만시가 못 듣는다. 잘 살아라. 잘 살아. 못 듣는다. 딴짓한다. 죽음 줄까? 생명 줄까? 못 듣는다. 딴짓한다. 생명 줄까? 못 듣는다. 딴짓한다. 박주. 민키는 새끼개의 이름. 만식은 시인의 이름. 이 시의 세계관은 아담과 같은 빅터 프랭클의 세계관과 만납니다. 인간 세상과 신의 세상 사이에 놓는 차원적 차이에 관련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인간 세상에는 동물 세상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동물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과 동물의 대비가 신과 인간의 대비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위에서 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나는 이런 유사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소아마비 혈청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유인원은 그 때문에 수없이 주사 바늘에 찔리고 찔려도 자기 실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능이 모자라서 인간 세계, 즉 실현이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세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차원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세상, 인간 세상을 넘어선 세상, 인간이 겪는 실현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됐다는 게 데리다의 동물 그리고 나인 동물을 읽은 다음에 확인하게 됐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리다가 동물에 대한 모든 담론, 모든 인형론적, 인간 형태, 신형론적, 신형태 또는 신과 인간 중심적 논리나 공리들 이게 이제 인간 중심적인 공리들이죠. 그런 것들 지금 여기서 지금 빅터 프랭클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신인간 중심적이죠. 논리나 공리죠. 그거의 종교, 철학, 정치, 법률, 윤리를 이걸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하느냐? 인간적이기도 신적이지도 국물적이지 않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들어본 적 없는 음악과 문법과 음악을 발명하는 일을 꿈꾸는 그게 다크데리다의 책이거든요. 그 시를 읽은 데 쓴 다음과 같은 시, 또 다른 시가 있는데 같은 시집에 들어있어요. 게리 슈나이더의 대화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시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린 문학과 환경학회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 갔다가 게리 스나이더를 만났어. 2007년 여름 후지근한 날씨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지. 게리 스나이더 특별 세션도 있었어. 그런 스타였지. 그때 노벨상 얘기가 있었어요. 나도 그에게 말했지. 당신을 만난 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바로 이 순간 술 한 잔 걸치고 어두운 골목길에 서서 마주보고 얘기하는 이 순간.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이야기하겠죠. 뭐 대강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어. 그가 스타라서 나도 그에게 아는 척하고 싶다. 그를 게리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싶다.
미국의 친함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나도 스타 비슷한 스타 앞에서 반짝이는 작은 별이라 또 되고 싶다. 뭐 그런 흉계였는지 모르지. 그가 말했지. 자기는 불편하게 문명과 떨어져 살아서 하늘 가득 별을 보고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 다이 조지라는 700년 되었다는 절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반바지에 맨발로 시를 읽으면서 그렇게 말했어. 게리의 스승이라는 도겐의 하이쿠가 도겐 선사 이 사람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을 공부했죠. 절 게시판 앞에 있었어. 새가 날아간다. 나는 새가 된다. 옆에 있던 일본 학자에게 말했어. 나는 새가 되지 못하겠네요. 같이 그걸 보더라고요. 게리도 새가 되지 못한 것 같았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게리에게 물었거든. 개를 키우는데 개 언어에 그래서 개 언어에 관심이 있는데 개들은 공포의 사는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거든. 게리는 아니라고 했어. 자기도 개를 키우는데 개는 욕망 속에서 산다고 말했어. 먹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니까 눈을 반짝인다고 말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말했어. 게리, 당신이 낭송했던 시인에 관하여 에즈 포에츠라는 시에서 땅 시인도 있고 공기 시인도 있고 물 시인도 있고 공간 시인도 있고 마음 시인도 있다 하고 말했잖아. 그런데 나도 그 비슷한 말을 했었어. 해체론과 정신주의자가 논쟁을 할 때 공연히 끼어들어서 비평문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독수리 시인도 있고 악어 시인도 있고 고래 시인도 있고 사자 시인도 있다고.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자고. 어떻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바닷속의 고래와 싸우려 하냐고 말했어. 그랬더니 게리가 고개를 끄덕였어. 게리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처음 본 녀석이 잘난 척하는데 고개를 끄덕였어. 자기도 시인이라고 나서는데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나도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면서 게리에게 말했어. 이거 내가 시로 쓴다. 그리고 같은 시집에 수록된 그 같은 시집에 또 있었어요. 민키가 주변을 맴도는 이유.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키가 내 주변을 맴도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다. 그의 삶에 그렇게 많은 공포가 있는지 8년을 지나고 같이 살고서야 겨우 알아차렸다. 걔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당신에게 지저된다면 그건 당신이 무서워서다. 그에겐 그렇게도 많은 공포가 있다. 그럼 새들이 지저귀는 이유도 공포 때문이겠지?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공포를 어쩌다 잊어버린 것일까? 지진 해일이 15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동남아시아 저 멀리에서 벌어졌던 기 때문일까? 어쩌다 우린 그렇게도 공포에 무심해져 버렸을까? 인기는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도는데. 로고세라피는 탈근대 정신의학 이론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 복권을 주장하는 여성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등 소수 집단,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타자의 권리를 복원하는 노력에서 빅터 프랭클이 실패하는 건 근대 의학의 치료에 국한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는 탈근대 담론의 체계적 탐구 노력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영성 차원. 후코가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확인한 물질주의 세계관에 갇힌 근대 의학의 한계를 벗어나 정신질환에 피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인 실존적 공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빅터 프랭클이 주장합니다. 바이오로 의학은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현재와 같은 위기에 의사들은 철학을 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목표의 부재와 지루함, 삶의 의미와 목적의 결여다.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의학보다 철학적인 성격의 질문이 의사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의사들은 이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1970년대 경이거든요. 지금 50년 지난다면 여전히 그렇죠. 환자들은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 나는 이런 현상을 실존적 좌절이라 부른다. 그 자체는 전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다. 병든 게 아니죠. 신경증으로 분류하자면 내가 이것은 내가 누제닉 신경증이라
부르는 새로운 타입의 신경증이다. 신빙성 있는 통계에 따르면 이런 신경증은 모든 신경증의 약 20%를 차지한다. 초판이 나온 게 1946년이었고 몇몇 장은 1930년대에 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의 제목이 말하듯 로고세라피 초창기에는 근대 사상의 핵심인 영성 사상을 아주 편하게 주창을 했어요. 제목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효자 홍길동처럼 근대 의학의 병원 제도에 편입하려고 로고세라피의 영성 사상을 부정하거나 적거나 강조하던 점에서 로고세라피의 탈근대성을 복원하고 싶어서 지금 읽고 있는 것, 이 책을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영성 사상의 탈근대 사상인데 왜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로고세라피가 탈근대 사상을 대표하는 시스템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잊혀진 사상처럼 돼 있더라고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의 부록, 인격에 대한 10가지 명제에서 빅터 프랭클의 사상적 기초와 사상적 체계와 작업의 기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격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 인격은 경험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정신, 신체적 유기체와 상반된다. 정신, 신체적 조직은 기관들, 즉 도구들의 합이다. 그러므로 신체가 그를 지지하는 그리고 그에 의해 지지받는 인격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는 우선은 도구적이고 그것을 넘어 회원적인 것이다. 인격은 행동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신체와 정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체적 유기체는 도구를 위한 목적으로서의 수단이며 그로서 이용가치를 갖는다. 이용가치의 반대 개념은 존엄이다. 인격만이 존엄하며 인격의 존엄은 신체적, 사회적 유용성과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인격은 영적이란 선언은 영성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 담론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탈근대 담론이 제대로 제시가 됐던 거예요. 영적 인격은 물론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고 스스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체와 정신이 필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신체가 그를 지지하는 그 지지받는 인격 당연히 도구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 신체 조직은 도구들의 총합이고 도구로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있다는 말. 그래서 초공간과 초시간의 영적 인격은 경험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정신 신체 유기체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필자의 4단계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에서처럼 8근대 사상의 핵심이 되는 정동 차원으로 표현된 영성 차원이 근대 사상의 중추였던 물질, 육체 차원과 사상 이념에 속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관계라는 점이 아주 잘 반영돼 있었어요. 주지하다시피 정신이 부재한 심리학이 있었다. 이것은 오래전에 극복됐다. 그러나 오늘날의 심리학은 영이 없는 심리학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이거 되게 새롭게 들리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다 잊어버려졌으니까. 이런 영이 없는 심리학은 인격의 존엄과 인격 자체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눈물어 있다. 인격적 존재와 짝을 이루는 가치에 대해, 의미의 세계에 대해, 우주적 가치에 대해 로고스는 눈물어 있다. 인격을 자각하고 최소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의 학문이지, 룰로지죠. 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신분석과 개인 심리학 등 근대 심리학을 영이 없는 심리학이라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로고세라피는 파멸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의료적 개입은 병원에서 의료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더 작은 불행과 더 큰 불행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에요. 근데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약이 될 수 있는 질병의 장애가 질병을 통해 주어지는 장애보다 더 작은지를 고려해서 더 작다는 결과가 나올 때만 우회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유명한 게 이게요.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오해하냐면 소위 무릎 수술이죠. 무릎 경우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걸으면 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정형외과에서는 수술, 수술을 적극 권유합니다. 음? 그런데 그, 그 수술의 효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응? 라고 판명되고 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수술을 권고한, 여전히 권고하는 정형외과 의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판단은 오로지 환자의 몫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다 그래요. 어? 또 이런 예가 많아요. 이 과학의 문제예요. 또 다른 예는 아주 나이가 많은 이암 환자의 사례입니다. 이건 빈번한데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데 정기검진을 통해 말기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적극적으로 완치를 목표로 치료, 수술을 권유합니다. 음? 가까운 친척 한 분도 그런 사례였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배치가 없었습니다. 현재 세계는 의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아주 큰 병원, 대형 병원, 서울에는지 그렇게 판단했을 거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 자식들도 안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 많은 나이를 죽은 다음에 음, 보면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던 일부산 하나님 아주 높은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마음도 젊을 때와 달리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그저 같이 살아가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이에, 많은 나이에, 나이가 많으면 건강검진을 피하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아무도 안 알려주죠. 이게 언제부터인지 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효도한다고 종합검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술로 대상을 찾아서 부모가 돌아왔을 그런 경우를 지금 종합병원이 수술원이 그게 하는 경우 너무 좋죠. 근데 의학이 이제는 완전 통치 여기 아니라는 여기 여기 음, 어? 조금 더 좋다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친척분은 무릎도 망가져서 걷지도 못하고 마지막에는 암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속해서 들으면 내가 뭐 어떻게 결정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반대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슬쩍 얘기를 해봐도 자식들은 좀 알겠지만 그래도 그 얘기해봐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근대의학은 기계적이에요. 그거 뭐 예를 들면 무릎 수술해도 며칠에도 걸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래갖고 요새 어떻게 하냐면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이제 불만이 커지니까 들킨 거죠. 요새는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광고에 어디고 많이 나오죠. 그게 또 좀 더 낫다는 거죠. 더 좋다. 어? 그러니까 장애가 더 적다. 그거죠. 환자가 똑똑해야 된다고요. 근데 환자가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죠? 특히 이 근대적인 게 아닌데. 정신분석 등 근대의학이 그러니까 음, 정신적 유기체까지만 이르는 거야.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어디만 치료해요? 정신 육체만 치료해요. 영적 인격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뿐만 아니라 치료도 그렇단 말이죠. 치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의 그 뜻하는 치유는 병원에서 특히 이 정신과 정신질환의 경우는 그러죠. 그죠? 없습니다. 응? 그대로 치료받으면 뭐해? 그 옛날에 그 병원 생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아무 대책 없이. 그럼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거죠. 이건 뭐랑 비슷해요? 범죄라고, 범죄를 부정한다는, 교도소의 행태와 인데 이건 응? 노단 정책과 건드릴 수 있는 직접만 우리는 그래서 비슷한 현대적인 즉 기조에 의해 옮겨도 어쩌면 정말 이런 것을 이게 그게 판단을 과학적으로 명목으로 있는 이번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 태조는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킬 때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는 아주 무모한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무모하지. 조금 괜찮다고, 조금 괜찮다고 바꾼다고? 말도 안 되지. 근데 그걸 너무해요. 학생들 수업 공부할 때도 그러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실전적 공허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직접 경험, 그지? 자기도 죽을 뻔했죠.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신과 의사 노릇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에게조차 안 보일지라도 자기가 옛날에 봤던 그 자기가 쭉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죠. 근데 가보니까 정신질환 뒤에 영적 인격이 있다는 걸 믿게 됐다. 응? 그전에는 신체적 조직을 정상화하려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근대 의사였는데, 응? 이 근대 의사는 환자는 인간기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의학기술자 유형의 의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계속 머물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치?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 배후에 영적 인격이 계속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정신의학의 신조라 할 수 없다면 계속 의사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신체와 정신과 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될 것이다. 인간은 통일적이고 전체적이지만 이런 통일성과 전체성 안에서 영적인 것은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씨름한다. 내가 영과 정신의 불화라고 칭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신과 신체가 조화가 필수적인 거지만 거꾸로 영과 정신의 불화는 조건적이라는 거. 그리고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한 능력일 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늘 호소할 수 있는, 즉 늘 의사가 호소해야 하는 힘든 환자한테도 영어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해 보이는 정신과 신체에 대항하여 내가 이른바 칭한 영의 저항력을 일깨우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치료에 이런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든 정신과 신체로부터 물러나 생산적인 거리를 두는 영의 능력을 믿는 것. 심리치료의 두 번째 신조로 보았다. 신경정신학의 첫 번째 신조에 따라 모든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흠없이 존재하는 영적 인격이 누구나 다 이 흠없이 존재하는 영적 인격이 있다는 거야. 이런 회생을 기대하기에 그래서 회생할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신체적 유기체를 고쳐야 하는 거라면 두 번째 신조에 따라 영적, 정신적 불화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인 것에 대해 인간의 영적 저항력을 일깨울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흠없이 존재하는 영적 인격이 있다는 탈근대 정신의학의 첫 번째 신조에 따라 신체적인 것, 정신적 것에 대해 인간의 영적 저항력, 영적 정신적 불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두 번째 신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적 공허를 극복하려면 어떤 존재 조건과 상황에서든 정신과 신체로부터 물러나 생산적인 거리를 두는 영의 능력을 믿는 것. 이 실전적 공허 자체가 뭘로 생겼냐면 근대에서 탈근 대로 전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음? 근대의 물질적 이성중심주의 안으로는
전혀 무의미 한 삶으로 어, 이 관점 주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삶의 현실이라고 여겼으니까 저서 발생한 울과 성과 충격과 해가지고 그 원인이 응?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응? 후천적 공허를 극복해야 되는 그치? 실천적 공허라는 게 그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대로 안 바뀐다고 하나도.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력해 보이는 정신과 신체에 대항하여 내가 칭한 영의 저항력을 일깨우는 것. 이 필요하다.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의 부로 인격에 대한 10가지 명제, 이 8번 해서 인격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타듯 정신적 향상성보다 평안함보다 영적 역동성,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라도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 뭐 아우슈비츠가 그랬잖아요. 근대의 감정과 정서 그게 뭐예요? 실존적 공허죠.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 말을 근대 세계관의 을 고수하는 심리 상태에서 그렇던 실존적 공허 문제의 최선의 대에 관한 최선의 길은 뭐예요? 정성, 즉 상호를 바탕으로 하는 해군대 정도 를 경험하려고 음, 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허를 넘어가려면 근대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이 왔다. 그지? 그러니까 근대 세계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공허하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망가진 집 보고 생각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격은 역동적이자 인격이 신체로부터 거리를 두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을 통해 영적인 것이 비로소 드러난다. 지금 시대의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시대 세대는 현근대에서 군대로 우리 조국 군대로 군대와 그 성공적인 아, 한강의 기적이라 보고 불린 성공적인 경험 때문에 음? 부모 세대는 그래요. 경험 때문에 어제 발표됐죠. 예, 예. 신문에 보도된 바트가 서울 초등학교에 입학생 신입생이 영명인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처럼 이제 해군대 시대가 본격화하였는데도 어? 고양이 다 새로운 새로운 후전의 어대서사가 근대적인 영원히 지속할 것처럼 아직 세대의 미래의 갈 길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견을 잘못된 의견을
그렇지, 한국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보듯이 갈등, 서방이 음, 한국이니까는 글씨인데 정말로 음, 엄청난 연병에 국민학교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 네, 성명학과 키웠던 세계에서는 어? 이과생의 국민학교 변호사 되더라도 그 세계사를 변호사가 거의 인류 세계적인 아무 일을 해야 하니라 이분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음, 취업, 여기, 그래서 미국에서 수업배웠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된다. 토론하면 되죠. 공무원, 불변, 조직하자는 그런 거 아니라 정말로 전부 모여서, 전부 모여서 이 토론을 하라는 거야. 수요하는. 응? 그러니까 우리 영적을 역동적인 것으로 실체화하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그지? 옛날부터 있던 거 쭉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전통적 의미에서 성분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40년대, 50년대에 나온 얘기예요. 아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응? 40년, 30년, 100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후진국이었으니까 늦게. 우리나라 옛날에 후진국이었어요. 몇십 년, 50년 전만 해도. 존재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나온다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맞춘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가 영적 인격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유기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맞선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맞선다. 정신적, 인체적 유기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듯 거리를 두는 것이 비로소 영적 인격이 된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실험할 때야 비로소 영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분리된다. 지금이 아니라 100년 전에 그랬던.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신적 유기체와 신체적 유기체와 공존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인격은 그 통일돼서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물질 신체 차원과 정신 이념 차원의 근대에서 영성 차원 중심의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감정, 정동 차원이 실존적 공허라는 게 프랭크의 역사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통일성과 전체성 안에서 영적인 것은 음,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씨름하는 현상, 영과 정신의 불화의 사태에 주목합니다. 이게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인데 아직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거 얘기한 사람이. 존재 세계의 층, 즉 신체와 정신과 영의 고차점에 존재하지 못하는 인격의 파탄. 이게 뭐예요? 이게 실존적 영적 전환을 요구하는 실존적 공허의 근본 원인이란 말이에요. 조화롭지 못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영성이나 종교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영성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 대한 10가지 명제의 10번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격은 스스로를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파악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이해하는 만큼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초월의 부름에 응하여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인격화되는 만큼만 인격이다. 이런 초월의 부름에서 양심에서 통한다. 로고 테라피의 영적 기초, 영성적 사상 기초는 감출 수가 없죠. 칸트가 근대 철학자죠, 대표. 데카르트 칸트. 칸트가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하지만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일은 행복에 걸맞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간은 원래 결코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해지기 위한 토대를 갖는 것이다. 그치? 일시적으로 잠깐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응? 노력의 목표, 이게 행복의 토대죠. 를 벗어나 해라. 목표 도달의 결과를 향하는 것은 인간 노력의 파생물일 뿐이에요. 이런 파생물에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영적인 것이 심리적, 생물학적인 것과 일치할 때 그때 행복하고 진짜 행복하단 말이죠. 모범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존적 차원에서의 모범은 심리적 차원에서 신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성공과 행복이 영적 목표의 도달의 결과라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노력의 결과라는 거야. 노력이 아닌 영적 차원이 성공과 행복의 토대라는 건, 이거는 뭐 데이비드 호킨스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 사상가들의 대표 담론이에요. 다 그래요. 제대로 된 그 교회 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에서 영적인 것이 심리적, 생물학적인 것과 일치할 때 성공, 행복이 온다. 빅터 프랭클이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세라피의 목표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신경적 치료가 아닌 실존적 차원에서의 영적인 모범입니다. 음? 인간은 실존적이다. 어떤 사실로서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사실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다. 인간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이쪽을 선택하고 저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야스퍼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결정하는 존재다. 인간은 다 각각 다음 순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결정한다. 결정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정신분석이 늘 상정하는 본능에 떠밀리는 존재로서의 인간성과 정반대에 있다. 이게 보통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죠. 하라는 대로 해 이거죠, 맨날. 그리고 불행하고 잘못되면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의 책임을 안 지죠. 다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늘 표현하는 대로 인간은 무엇보다 책임지는 존재다. 책임지는 존재는 단순히 자유로운 존재 그 이상이다. 책임성 가운데 인간 자유 목적도 주어진다. 무엇을 위할 자유인지, 어느 쪽을 택하고 어느 쪽을 택하지 않을지 말이다. 인간은 통일적이고 전체적이지만 이런 통일성과 전체성 안에서 영적인 것은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 또 정신과 신체는 조화가 필수적인 반면에 영과 정신의 불안은 조건적이라는 것도, 정신과 신체가 동일적이고 전체적이었다고 추정되던 조화로운 근대 인격이 혁명적 격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실존적 공허와 감정의 정서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정신의 불안은 조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대 탈론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라서 그래요. 응? 탈근대 시대를 위해 정신과 실체가 다시 한번 통일적인 조화로운 인격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걸 재구성하기 위한 조건적, 일시적 현상이란 말이야. 이거는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한 빅터 프랭클의 로고세라피가 실존 분석을 제시하는 기본적 입장이 실존적 공허에 전념하는 실존주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공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세라피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삶의 무상함과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다. 혹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미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도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무에서 생겨난 존재이다. 존재에 던져진 거다. 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인간 존재의 무상함의 관점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실존주의 철학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비극적 영웅이라고 불리는 삶의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줄 가능성. 이게 실존주의예요. 하지만 현재도 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고세라피는 아니에요. 로고세라피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무상함이 있어요. 현재에 대해 그걸 뭐로 보냐면 거꾸로 이것이 의미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알고 경험하고 의미 있게 감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 지금이 진짜 기회야. 이렇게 말하는. 왜냐하면 그런 기능성들을 실현하기만 하면 삶은 더 이상 무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로고세라피는 어쩌면 실존주의와 정반대예요. 과거에 대한 낙관주의를 실존주의가 장안한 현재에 대한 비관주의와 대립시키고 모든 것이 있고 의미가 있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행동에도 의미가 없다는 정숙주의, 숙명주의가 있는데 그거는 불변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지만 이 로고세라피는 이런 과거에 대한 낙관론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행동주의, 그러니까 숙명론과 반대죠. 그래서 정숙주의와 실존주의 중간 정도 있잖아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숙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과거에 대해서 비관하는 거랑 이 두 개를 반대로 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실존주의자들하고 달리 로고세라 프랭크 박사는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곳곳에 만연한 고통과 악의 세력을 몸소 경험한 사람으로 공경을 이겨내고 진리를 이끌어줄 진리를 찾아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놀랍도록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올버트가 소개합니다. 미국의 로고세아피를 소개한 하버드 교수죠. 실존적 공허라는 시대인식에 공감하면서도 그 시대인식은 맞아요. 다른 실존주의 학파와는 대조적으로 로고세아표는 결코 염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죽음의 수용소에 막상 가보니까 삶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상황이 한 인간에게는 어떻다? 도전이다. 또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다.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유럽 실존주의자처럼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이 무엇이냐를 묻는 등 추상적인 삶의 의미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완수해야 될 시련이 그 얼마인 거에서 우리와 같은 수감자들에게 이런 생각은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사색적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야. 당연히 죽을 거 말까 하는데 뭐 그것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었다. 오래전에 삶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 폭넓게 감사하는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묻는 단계를 통과했으며 그 순수한 물음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삶을 이해하는 것이었으며, 이 생각들은 우리가 살아서 그곳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져 보이는 때에도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백히 밝혀지거나 지면서 우리는 수용소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무시하거나 거짓 상상을 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낸 낙관적 생각을 즐기는 것으로 그것이 주는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됐다. 시련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시련 속에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개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련이 그 얼마인 거라는 시를 쓴 것은 아마도 시련 속에 이런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개는 마치 작업을 완수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시련을 완수한다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할 시련이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약해지지 않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있는 그들의 고통과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눈물은 그 사람의 엄청난 용기, 즉 시련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온 적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한 번은 아니 부종 굶은 거죠. 때문에 고생하던 동료에게 어떻게 났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실컷 울어서 내가 조직 밖으로 몰아냈지. 삶에겐 누구나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특정한 일과 사명이 있고 이 점에서 그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의 삶 역시 반복될 수 없다라는 점.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된 임무는 거기에 부과돼 찾아온 특정 기회만큼이나 유일한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짐으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점.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고세라피는 책임감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통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삶은 각각의 사람에게 모두 의미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말 그대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나의 믿음이 성공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삶이 그 의미를 갖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의미라는 것이 있고 삶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그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다. 로고세라피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같은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인간이 자기 공경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인간 승리로 볼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날 이유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라는 이체가 인용되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 데 성공해야 한다. 이 말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이상학적 치료를 하려는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말이다. 수감자를 치료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려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즉 목표를 이야기해 줘야 한다. 슬프도다 자기 삶에 더 이상 느낌이 없는 사람.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곧 파멸했다. 모든 충고와 격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했고, 또 나아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 즉,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몇 시간 내가 할 일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이런 과제들, 즉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이 개개인마다 다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는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각각의 상황은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에게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어떤 때는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때로는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 각각의 상황들은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단 하나만 있는 법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는 것. 이 말은 독일어로 쓴 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라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비극 속에서의 낙관에서 설명됩니다.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말은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고통, 죄, 죽음 등 세 개의 비극적 요소에도 인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낙관적일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 모든 비극에도 어떻게 삶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이 모든 비극적 요소에도 어떻게 삶이 그 자신의 잠재적 요소를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이 말은 인간이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이고 경설적인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중요한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말이 말하는 낙관은 비극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잠재력이 첫째, 고통을 인간적 성취와 실현으로 바꿔놓고 둘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셋째, 이례적인 삶에서 책임감을 질 수 있는 동기를 이끌어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 인간 존재에 도사리고 있는 3대 비극인 고통, 죽음, 죄와 대면한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이지만 환자에게 어떻게 절망을 승리로 바꿔놓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로고세라피는
낙관적인 것이라 불러야 옳습니다. 삶에 반드시 의미가 있으며 이런 의미들은 톡톡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빅터 크랭클이 말하는 황제하는 의미는 물질 세계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삼라만상에 지나간 과정에서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간이 겪는 시련의 궁극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의미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뒤로, 이건 그 의미가 보통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종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벽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는 배우가 어디 있어요? 배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의미를 물음, 대답하는 그 자체가 의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거. 이런 궁극적 의미는 뭐예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의미, 슈퍼 미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통 의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무의미함을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닌 절대적 의미를 회의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근대 담론의 용어라서 근대 담론의 논리보다 심오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앞에 지구의 목적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삶의 궁극적 의미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쓰자면 초의미는 더 이상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존적 영역에서 그 우리의 존재를 넘어선 믿음을 통해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초월주의를 엄격하게 말하자면 해석하면 의미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초월적인 것이라 부를 만하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걸 인간관계 틀 속에 적용시키자면 사물을 잘 모르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칸트 말이에요. 이게 근대적인 사고죠. 물질주의적인. 이제 내 주장은 이렇다. 인간은 존재의 저변 깊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사지를 움직일 수 없다. 응? 구체적인 게 아니죠. 그런 존재의 깊은 것으로부터 궁극적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빅터 프랭클의 초월적 의미는 근대 철학자 칸트의 물질 세계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영적인 존재의 저편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다면 그는 숨쉬기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에게도 그 자살이 타당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미에 대한 신뢰와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초월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필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삶이란 절대적으로 의미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면 우리는 그들을 돕는 로고세피 치료의사라는 직업의 새로운 정의를 내린 이게 로고세피의 의사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궁극적 열망에 기반해서 환자를 돕는 직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비극을 환희로 역경을 업적으로 바꿔놓는 인간만의 독특한 잠재성의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삶의 희생자가 되어 희망 없는 상황,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에 관하여 창조하는 거죠. 죽음도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질문을 받는 자로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로서, 그러니까를 스스로 질문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질문인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 존재는 책임지는 존재라는 원초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실존 주분석에서 책임성은 인격과 상황의 구체성을 나타나고
이런 구체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은 인간의 유일성, 평화의 일회성과 더불어 생겨난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유일성과 일회성은 인간의 삶을 유일하게 한 번 살고 이례적으로 한 번 살죠. 그러나 이 배는 또 인간의 유한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한성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빼앗는 게 아닌 거는 틀림없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길이로 그 인간이 얼마나 의미 있었냐를 판단할 수 없다. 아마 오래 살아도 소용없죠. 오래 살아도 끝까지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 많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애 같으면 어떻게 해, 아직까지. 성장을 전혀 안 했어. 누군가의 전기를 그 길이로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페이지 수가 아니라 내용적 함량으로 평가할 것이다. 훌륭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의 인생이 폭물적으로 살아가며 장수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의미 있고 내용이 있을 것이다. 미완성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환국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의미 추구에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된 행복 추구. 이게 이제 자기 방어죠, 이건. 그러니까 의미 추구가 실망스러울수록 행복 추구권에 강하게 몰두하고 마취 상태, 응? 중독과 마취 상태. 의미 추구를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중독을 벗어나는 최종적으로 벗어나는 이런 의미 추구. 어? 그러니까 무의미한 중독이잖아. 이게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제일 부족한 거예요. 의미 추구를 하기 시작하면 중독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영적 차원에서의 낙관적 생각은 명령이나 지지를 받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도 모는 가능성과 모든 희망에 대해 가리지 않고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어. 강요 안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야죠. 삶을 바쳐야 할 명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헌신 등 행복은 뭘로 와요? 자기 초월을 통해서 나온 삶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곡창 시대를 보지 않고 일시성의 그루트에 가득한 황야만을 봅니다. 예컨대 씨를 뿌리고 이를 만들어내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통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이를 만들고 혹은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경험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일과 사랑 외에 또 차지해야 할 잠재적 의미들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봐, 왜 이렇게 목말라? 토론합시다. 음, 쓰면. 사실 그 음, 약간 그 이제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음, 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의미라고 하면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단어의 의미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예를 들면 뭐 나무를 라는 단어를 떠올린다고 할 때 그 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하자고 하면 인제 뭐 보통은 합리적으로 이제 종이로 쓰이는 나무 음, 아니면 그러니까 종이의 재료인 나무 아니면 또 그러니까 화분으로 우리가 키우는 식물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인제 그렇게 예, 의미 계속하세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음 하는데 이제 근데 어 인제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근대 시대에서 생각했던 의미는 인제 한 가지 물질적인 유토피아를 향해서 그 단어들의 의미도 정의됐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이 로고 테라피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영성의 절대적인 의미는 그동안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일 텐데 어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절대적인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는 음, 개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맞아요. 음, 어려운. 음, 맞아요. 이거 굉장히 정확한 얘기했어요. 응? 네. 굉장히 정확한 얘기했어요. 제가 이은지 위원이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실제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생각하고 당론의 세부 사항을 어? 검토해야 하는데 어? 하는 게 검토하는 게 보통의 연구 과정일 텐데 근대 시대 동안 근대 시대 동안 문명이 너무 발전 소위 발전되고 향상되면서 전문가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게 큰 원인입니다. 소위 르네상스맨 맨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 제 해부 했을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원리 원리 연구도 했고 어, 물론 그림과 조각도 전공이었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음, 이 총체적인 그지? 세계를 그러니까 그때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응? 근데 중세에서 응? 중세에서 바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때였기에 응? 총체적인 관점에서 어? 근대 시대의 길을 열어가야 했기 때문이 그죠? 그때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이 르네상스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도 지금의 현재 역사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때냐고. 지금은 어떤 때인지가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 예를 들어 근대 시대가 계속되면서
완성되려는 때입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장을 옹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근대 학교에서 그런 내용이 AI 시대에 쓸모 없어졌, 없어졌으며 어? 근대 핵가족의 미래가 어? 인구의 50% 이상이 1인 가구인 듯, 그죠? 1인 가구인 듯, 12명. 그리고 근대 국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 정치인의 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대시대의 효용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이은지 의원이 나무, 음, 나무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나무의 의미를 목재, 그지? 또 무슨 종이, 목재, 그지? 관상술, 관상술. 이 효용성으로 실무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는 근대 문명의 시스템 내부에서의 실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중세 시대, 차근대 시대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존재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대적인 근대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피자가 설명하던 근대 틀에서 빠져나와 근대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정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 빠져나와 있으니까 보이는 거 우리가.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근대 시대의 의미와 그런 의미를 확실히 어쩌면 혁명적으로 벗어난 새로운 한근대적인 현대 시대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데리다의 구명론, 긴 이름, 이론을 자주 거론합니다. 거기다가 조금밖에 말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대 시대가 도래해 있는데도 그
체제를 구성하는 이론이, 담론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근대 시대의 용어를,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과 아이러니 많이 응용됩니다. 정반대의 문제되는 두 개의 의미가 하나의 단어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응? 이 글에서도 근대적인 의미라는 개념이 가끔 사용되지만 빅터 프랭클이 나중에는 추움이라고 이걸 하듯 현대적인 의미를 주로 의미에서의 의미를 의미로 의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독자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거 이런 혼란이 이런 개념 정의의 혼란상이 빅터 프랭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체 그 한계이기에 이런 혼란상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게 이 시대의 한계가 라는 점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현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시대를 건설해 나갈 의무와 책임을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 정말 역군이라는 한국의 청년층이 이제는 이번 생을 망했다. 그런 말을 자주 쓰지만 최근 뒤집으면 새로운 생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이며 그 새 시대는 그가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라는 엄청나게 설명들이 많이 느낄 수도 될수 있습니다. 그죠? 끝.